네, 매주 월요일 한판 승부에서 한 주간 쟁점이 될 이슈들을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해보는 시간, 시사 본능 테스트 한판 직감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할 두 분은요. 먼저 정의당 유호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류호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도봉에서 오셨죠? 오늘은 강남에서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네. 김재섭 의원님 오늘 좀 더 얼굴 표정이 밝으십니다. 저요? 예, 예. 여기가 화장빨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앞선 방송에 화장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 유호정 의원님 오늘 바쁘실 텐데 휴일에도 나와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유호정 의원님이 오늘 오셔가지고요. 직감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기 앞서서 미니 직감 질문을 제작진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대표 그 토론도 있었는데, 정의당 대선 후보 결국 심상정이 될까? OX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분 모두 함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정의당 대선 후보 결국 심상정일까? 하나, 둘, 셋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경진 의원님 O, 그리고 김재섭 비대위원 X, 그 다음에 네, 유호정 의원님 X였어요. 그리고 김성현 소장님 X. X가 3개나 있네요. 자, 모두가 X 할 때 O라고 하신 우리 그래도 당내 인사가 당내 인사가 먼저 하십니까? 아, 예, 먼저 당내 인사 입장부터. 자, 유 의원님 왜 그러세요? X입니까? 우선 뭐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좀 새로운 대표 선수를 갖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정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의당의 국회의원도 지내셨고 당대표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대통령 후보로서는 새로운 리더십이거든요. 첫 도전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심상정 대표님에 더해서 이정미 대표님까지 정의당 대표 선수로 계시면 우리 당적 자원이 좀 더 풍요로워질 거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예. 참고로 그 유호정 의원님께서는 이정미 전 대표를 공개 지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공개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공개 지지하고 계셔서 심상정이 안 될 것이라 공개적으로 발언도 하셨습니다. 자, 김경진 의원님. 아니 저는 사실은 정의당 당내 사정을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는데 이제 정치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전에 들은 얘기로 전해드린 여러 가지 다양한 고급 정보. 예, 아니 뭐 고급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심상정이 조금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정미 대표께서 원래 이게 기반이 아마 인천 쪽에 이제 노동운동하는 조직이 기반이었던 것 같고 그쪽에서 매우 강하게 아마 조직표를 가지고 몰아쳤는데 결국은 1차 득표에서 이게 그렇게 이 심상정 후보를 넘어서는 투표수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3등 했던 아마 원내 부대표 이 김윤기 부대표가 지금 한 13% 정도 득표를 했었는데 이제 요 표가 어디로 가느냐 요게 관건인 것 같은데 아마 이 김윤기 부대표가 누구에 대해서도 지지를 하지 않겠다. 아마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대체로 심상정 후보에게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우세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게 그래도 뿌리 깊은 나무가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정민 대표는 뿌리가 얇습니까? 아니 이제 그분도 뿌리가 크죠. 당 대표를 하셨으니까. 아닙니까? 근데 좀 더 큰 뿌리이기 때문에. 예, 얼굴 빨개지셨어요. 어제 뭐 직감이니까요. 자, 김성현 소장님은 이게 지금 전체 당원 투표로 하는 거죠. 그렇죠. 100% 당원 여론조사가 투표입니다. 없거든요. 아하. 그래서 밖에서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당내에서 정의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라고 하는 점에서 차세대 주사를 좀 발굴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슨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정미 후보가 좀 선전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의견만 남겨놓겠습니다. 말 그대로 직감하셨어요. 네. 자, 김재섭 비대위원은 저도 이정미 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 당내 사정도 사정이거니와 그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은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하시는 소리가 바꾸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당 내에서도 어떤 세대 교체의 그 열망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바꾸자라는 여론도 분명히 셀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비등한 득표율을 보여준 상황이라 그러면 일단 바꾸자고 하는 열망들을 받아서 또 새로운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출마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때려 맞추기입니다. 예. 지금 이제 정의당이 이제 뭐랄까요?
그 최근에 대장동 특히 여기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의당이 과거에 보면 어떠한 의제를 선도하면서 다양한 공약으로 또 이슈 아젠다를 이렇게 이끌어 갔었거든요. 어떠세요, 유 의원님? 이번에 유권자들의 관심을 또 정의당이 새로운 공약이나 이런 아젠다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대 양당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정의당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어쨌거나 저희가 더 왼쪽에 있고 그러니까 정의당을 기준으로 전선을 긋는다면 예. 저희보다 오른쪽에 있는 당이기 때문에 양당보다라는 이제 두 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득권 해체, 불평등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전략들을 좀 많이 내놓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정치의 언어가 또 그렇게 일상적이지 않고 멀게 느껴지는 만큼 시민들의 일상 속 의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우리는 언제나 노동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 부분과 관련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 최근에 뭐 스타벅스 트럭 시위도 관심 많으셨죠? 네, 사실 이제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이제 최근에 파트너분들이라고 하죠. 네네. 이제 그 과도한 이벤트 때문에 반발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좀 뒷이야기가 있어요. 아, 어떤 게 있어요? 이게 저희가 갑자기 스타벅스 분들이 뿔이 나셔서 저희가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된 게 아니라 2016년에 사실 이미 정의당에 제보가 있었거든요. 아. 임금 꺾기나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예. 이제 그 뒤로 제보자분이랑 연결이 안 돼서 어떻게 더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저희 의원실이 열리면서 그냥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뭐 정신 관련 질병이 뭐 3배 이상 증가하고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던 차에 그 당사자분들께서도 이제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설문조사도 저희 의원실에서 그 뭐 SNS에다가 링크 등록해서 아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또 본사에서 또 찾아오셨어요. 이런 자료들을 뭐 좀 공유해주면 우리가 이번 고치겠다. 일을 계기로 고치겠다,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그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의 신원은 확실히 저희가 비밀을 보장할 테니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인이나 이제 당사자분 계시면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도 관련 이슈 하면 유 의원님 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판 직감 이슈 시작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 맡을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누적 최종 득표율은 50.29%, 겨우 0.29%포인트 표차로 본선에 직행한 건데요.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무효표 처리 문제를 두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선 결과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원팀 정신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원팀 정신대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선대위원장직을 맡을까요? 예, 자 질문 단순합니다. 굉장히 좀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 맡을 수 있을까? 원팀 협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하나, 둘, 셋. 네, 자 우리 김재섭 위원 X, 김경진 의원 X, 네, 우리 김성애 소장 O, 우리 유효정 의원님 X입니다. 그래서 또 모두가 X 할 때 O라 하신 우리 김성애 소장님부터. 이게 이제 대선까지 5개월 남았잖아요. 네. 굉장히 길거든요. 예, 150 한 뭐 며칠 되는데 제가 디마이스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깁니다. 오늘 생긴 이슈가 내일 막 1시간 뒤에 어떻게 될까 막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서 그런데 조금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한 달 있다가도 안 하고 있겠느냐? 그렇게는 안 되죠. 이번 주에 격렬한 뭐 부딪힘이 있고 뭐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결국은 저는 그런 데다가 또 이번에 좀 다른 것이 경기도 도지사잖아요. 이걸 일단 그만둬야 선대본을 만들거든요. 예. 보통 경선이 끝난 다음 날 선대본이 꾸려지는 거랑 조금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벌면서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다가 나오면서 저렇게 통합적인 선대본을 만드는데 이낙연 후보가 함께 하시지 않는 그림은 잘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하실 것이다. 예, 뭐 내일 하냐고 물어보면 저도 X인데 예, 선대본을 할 것이냐고 그러면 O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경진 의원님. 일단 아까 이상민 위원장 말씀대로 일부에서 가처분 얘기까지 가처분 나오고 소송까지 갈 것처럼 뭐 가능성이 생겼으니까요. 예. 그럼 가처분 소송 가면은 이게 3주 정도는 훌쩍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법원이 아무리 빨리 판단을 내린다 할지라도 예. 한 2, 3주는 걸리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이재명 이제 후보가 과연 기소가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대장동 관련해서. 예. 지금 유동규 씨가 구속돼 있는 게 뇌물하고 지금 업무상 배임이잖아요. 뇌물의 공범은 아니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근데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재명 시장이 결재를 했잖아요. 이 대장동 수익구조 분배와 관련해 가지고 예. 결재를 했었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밑에 도시개발공사 실무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도록 규정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7시간 만에 그 조항을 없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7시간 만에 그 조항을 없애는 것을 이재명 당시 시장이 알고 있었다면 혹은 지시를 했다면 배임죄 공범이거든요. 법률적으로 봤을 법률적으로. 그러면 이게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그럼 만약에 경우에 가정법인데 만약에 기소가 됐다. 그러면 민주당은 후보 유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산사에 들어가서 일단 칩거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산사에 들어가서. 예. 예. 그 선대위원장 안 하고. 선대위원장 안 하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선대위원장 맡을 가능성은 제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재명 지사 기소 관련한 의견도 김경진 개인적인 의원의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자, 유호정 의원님. 네, 뭐 기소 문제도 있겠지만 저도 당장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당장 지금 무효표를 가지고 다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는 원팀을 뭐 강조한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다툴 거는 다 다투고 뭐 나눌 것도 다 나눠야 그때서야 좀 뭐 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 그 이낙연 후보가 사실상 경선 불복을 선언을 한 건데 경선 불복과 원팀 합류를 거부하는 것 중에 정치적 부담으로 따지면 예. 경선 불복이 훨씬 더 그 정치적 부담이 크고 이재명 후보랑 척을 지는 내용이거든요. 나 원팀 안 할 거야라는 것보다 이거는 아예 사이즈가 다른 내용인데 애초에 경선 불복이라는 거의 뭐 핵폭탄급 정치적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원팀 안 하는 거야말로 큰 정치적 부담은 없을 것 같고 사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원팀 정신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2002년 선거 때도 그렇고 2012년 선거에 때도 그랬고 사실 민주당 내 원팀이 잘 안 했었거든요. 그게 전통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그 사례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낙연 지금 상황으로는 이낙연 후보가 원팀으로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홍영표 그 공동선대위원장은 경선 불복이 아니라 그 이제 다시 그 경선하자는 얘기다. 그러니까 결승하자는 얘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상 지금 결과를 내가 납득하지 못하겠다라고 사실상 경선 불복을 선언한 거랑 다름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경선 불복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잠깐 김성희 소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지사의 그 경기지사 사퇴 시기는 어떻게 보세요? 국정감사 전에 끝날까요? 아니면 금사 후로 넘어갈까요? 그건 뭐 캠프도 안 정한 일을 알 수 없죠. 예측해 주세요. 아니, 직감이니까. 그 알 수가 없는 게요. 이제 그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게 결국은 이제 국정감사 현장에 등장하느냐 마느냐 여부인 것인데 같은 질문을 아마 윤석열 캠프에도 같은 답이 나올 거예요. 까짓 거 나가서 한번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는 쪽과 뭐하러 거기 나가서 그런 위험을 감수합니까? 하지 맙시다 하는 쪽이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캐릭터를 생각하면 저 같으면 국정감사에 나오는 그림이 더 그려지는 쪽이거든요. 실제로 18일, 20일 나간다는 일정이 좀 나오긴 했었죠. 그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싸움이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토론회보다는 훨씬 관심 있게 사람들이 볼 거라서 국정감사 그 그렇죠. 출석 자체가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국회에 있을 때 여러 번 경기도지사로 나와서 그 대판 붙는 거 많이 봤거든요. 의원들하고 붙는데 그때도 뭐 도지사하고 시장할 때도 한 번도 밀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의원들의 지리에 떠나서 기세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일단 국정감사 기간 동안은 지사직을 유지하고 국감 현장에서 대장동 포함해서 경기도 관련된 이슈들을 설명하시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직감적으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김경진 의원님. 저도 이제 검사를 해보고 또 변호사 생활도 한 10몇 년째 뭐 있는데요. 변호사들 사이에
이게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 철칙이라기보다도 정말 이 망고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는데 진리. 아무리 수입료를 많이 줘도 정말 억대의 수입료를 줘도 예. 질 나쁜 사건의 본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뭐 망고의 진리죠. 망고의 진리입니다. 예. 근데 이 대장동 사건이 아무리 이재명 지사가 대가 세고 의원들의 질문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담력이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예. 이 사건의 본질적인 구조 자체가 본인에게 유리한 얘기를 쉽게 하기가 편치 않은 사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국정감사 TV 생중계 한다면 전국적으로 시청률이 한 30%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그 국정감사 이틀의 기간 동안이 본인으로서는 정말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지금까지 뱉어놨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 국정감사 끝까지 하겠다. 경기도지사 끝까지 지키겠다. 30일 전에만 사퇴하겠다. 지금 이런 기조여서 예. 그 말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송영길 대표가 지금 어제 오늘 한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사퇴해라. 모르는 척하고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송영길 대표 뜻을 따를 것인지 예. 저로서는 본인의 선택이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긴 한데 예. 그냥 냉철하게 우리가 개가바둑을 한다고 하면 제가 그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라면 저 같으면 안 나가겠습니다. 국정감사에 네. 예, 별로 좋은 자리가 안 될 것 같다. 네. 예, 만약 캠프 관계자라면 나가지 마십시오, 지사님 네. 이렇게 네. 설득하실 것 같다. 네. 네, 김재선 비대위원. 뭐 마음은 그렇겠지만은 예. 저희가 예전에도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지사를 비판했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예. 왜 경기도의 그 어떤 인프라들을 자신의 대선 후보로서 자꾸 활용하느냐, 지사 찬스를 쓰냐, 지사 찬스를 쓰느냐라고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면서 계속 도지사직 사퇴해라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당시 이재명 지사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 도지사랑 후보랑 선택하라 그러면 도지사다 하고 사실 정면 돌파를 했거든요. 예. 그 도지사로서의 사실상 마지막 임무가 이번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의 이야기를 만약에 이번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내지는 뭐 좀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당에서 좀 압박을 한다는 이유로 이번 국감에 출석을 안 한다 그러면 본인이 했었던 얘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굴뚝같이 안 나오고 싶겠지만은 본인이 던져놓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 국정감사에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나온다. 저는 생각합니다. 나온다. 네. 자, 유호정 의원님은 이제 국정감사 진행하실 분인데. 국정감사에 나오셔야죠. 아, 나오셔야 됩니까? 본인이 이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아, 그래요. 애초에 뭐 사퇴를 하셨으면 모를까. 사퇴를 기존에 하지 않은 마당에 이제 와서 뭐 도지사 사퇴를 예를 들어 한다. 그렇게 하면 이제 국정감사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도 사실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기존 캐릭터를 봤을 때도 나온다. 정면 돌파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거든요. 여러모로 책임감을 또 따졌을 때도 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똑부러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질문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 예, 국민의힘 이제 대권 주자들은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네 분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라도 민주당 대선 후보 바뀔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요거는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김성현 소장부터 하실까요? 뭐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 네. 예, 짧게. 뭐 설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김경진 의원님. 저로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 기소까지 갈 수도 있다고 검사 출신으로 판단하고 결국은 계시니까. 유동규 씨 입에 모든 게 달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약간 바람도 담겨 있으신 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닌가요? 결국은 아마 지금 최소한 한 두어 달간의 운명은 이재명 후보의 운명은 유동규 씨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예. 네, 김재섭 의원은. 저도 이게 만약에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몸통으로서 검찰 수사가 밝혀진다 그러면 네. 후보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때 되면 아마 뭐 새로운 대안으로서 누군가가 추대되거나 내지는 새로운 경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그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옛날에 비슷한 시도들이 한번 후단협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비슷한 시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후단협은 실패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신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신났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는 바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 의원님.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뭐 바뀌지 않을 것이다. 명백하게 연결된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뭐 지금 그런 상태도 아닌 것 같고
애매모호하게 이제 결론이 나와서 그걸로 싸우고 또 싸우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상황이 계속 흘러갈 것 같은데요. 근데 싸우는 거 다 좋은데 네. 결론적으로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이 끝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좀 이런 부동산 투기를 좀 근절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이슈 논의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 대장동보다 더 큰 파장 불러올까? 공수처가 복구한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간 통화 녹취 내용이 공개되자 여권에서는 김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성은 씨가 공수처에 해당 녹취 파일을 정보 공개 청구하면서 전체 대화 내용이 공개될지도 주목되는데요. 공수처도 녹취록에서 김 의원이 언급한 우리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대장동보다 더 큰 파장 불러올까요? 예. 자, 지금 의혹 대선이에요. 그야말로. 자, 고발 사주 의혹, 대장동 의혹보다 더 큰 파장으로 이어질까요? OX입니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김경진 의원님, 김재섭 비대위원 XX. 네, 유호정 의원님과 김성현 소장님 모두 4명 모두 X였어요. 아, 그러면 대장동이 더 큰 의혹이 될 거고 고발 사주는 그보다 작은 의혹이다. 네, 이 부분은 우리 김성현 소장님부터. 저 뭐 더 큰 의혹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문제를 언론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접근하는 게 되게 이상한데 이 문제의 본질은 검사하고 현역 국회의원 혹은 정치인 이 결탁해서 고발장을 주고받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없는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별 문제가 없고 연결이 돼 있으면 큰일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넌 굉장히 의아해요. 아니 어느 나라가 일개 검사가 혹은 뭐 검찰총장이라도 마찬가지죠. 정당한테 뭐 이래저래 짜증나니까 고발해줘라고 해서 정치인이랑 언론인 명단을 줬는데 그거를 쪼로를 시키는 대로 고발을 한다? 아니 어떻게 행정부 산하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1야당이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 자체로만 해도 이게 세상 뒤집어질 일인데 윤석열 후보와의 연관성을 찾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여야 할 거 없이 다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전 정말 의아합니다. 이거 제가 뭐 김재섭 의원하고 자주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맨날 같은 얘기인데 진짜 부끄럽지 않냐는 거죠. 정당으로서 검사가 시키는 대로 정치인이 뭔가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수치심을 못 느낀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 김재원 의원한테 한 달 전에 물어봤는데 답이 없었고 요즘 대장동 때문에 바쁘신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정당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후보 연관협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없이도 지금 공개된 사실로만 해도 국민의힘이 이런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예, 자, 부끄럽지 않냐는 우리 김성현 소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김재섭 위원이 답변하겠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것이 소위 말하는 고발 사주로서 내용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분명한 책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윤석열 총장이랑 연결하는 거 뭐 그거는 지금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이 되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전직 검찰 출신의 이제 김웅 의원이 이 안에 핵심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고발 사주가 이루어진 것이라 그러면 굉장히 큰 일이죠. 이거는 잘못된 일이고. 다만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과연 이게 대장동 사건이랑 비교해서 큰 이슈냐라고 해서 제가 X를 들었던 이유는 이번 선거는 누가 뭐래도 부동산 선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우리 4.7 재보궐선거도 사실상 부동산 선거였고 LH 사태가 터지면서 민심이 급격하게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온 것도 있었거든요. 예. 당시 이제 박영선 후보가 LH 사건과 무슨 연계성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집권 여당으로서 당시 이제 서울시장이 민주당이었던 것을 감안해서 그 책임성을 여당으로 돌렸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서 국민의힘을 실어주신 거기 때문에 이번에 대장동 의혹도 이번 선거가 부동산 선거라는 전제 아래에 여당에게 분명히 책임이 돌아가는 선거라서 고발 사주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대장동 이슈를 덮을 만큼 커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김경진 의원님. 저는
그냥 조금 디테일을 얘기해 보면요. 예. 검사 생활 한 15년 했거든요. 예. 변호사 생활도 한 10몇 년째인데 뭐 어쨌든 이게 아니 대검찰청의 선거에 그게 4월 17일 날 선거 아니겠습니까? 4월 17일인데 4월 3일. 4월 3일, 4월 8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굳이 대검찰청에 접수를 해야 된다? 아니 옛날에는 대검찰청에 중수부로 대검 중수부라고 거기서 대검찰청 일부에서 수사권이 있는 기구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대검 중수부의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서 대검찰청의 모든 기구에서 수사권이 없어졌잖아요. 예.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데가 대검 감찰부에서 내부 직원들의 비리 수사를 할 때 거기서 감찰하다가 수사로 전환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사권이 있고 그건 대외적인 수사를 안 해요 보면. 그러니까 대검 자체는 아예 수사권이 아예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은 일선 지검으로 가요. 지검으로 가면 거기서 또 배당 절차 거치고 담당 그러니까 대검에 접수시키면 이 실제 수사권이 있는 청의 담당 검사한테 배당하는 데만 까지 가는 데도 한 열흘이 걸려요. 근데 이걸 굳이 대검에 접수시켜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대검에 접수시킨다. 이게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는 도대체 지금도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대검찰청에서 고소장을 써서 어디에 접수시키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내부 실무를 아는 사람이면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 얘기가 어떻게 여전히 통용되고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지금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를 시작했고 포렌식을 하고 있고 음성 파일을 찾아냈다고 하니 빨리 김웅 의원 불러가지고 음성 파일 들려주면 예. 김웅 의원 지금 본인 입장은 스탠스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예. 들려주면 좀 기억이 나시겠죠 이제. 기억이 나시겠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밝혀내라.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라.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손준성 검사 이제 윤석열 총장이 가깝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윤 총장과의 연결고리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 출석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 부르시라고요. 부르면 윤 총장도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사가 있으신 거예요? 출석하겠다고 그 전부터 누차 말씀드렸고 부르시기만 하면 부르시면 나간다. 네. 자 유호정 의원님. 네, 그 검찰 관련 주제 같은 경우에는 좀 멀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일상과 맞닿아 있잖아요. 조금 전문 용어가 나오더라도 내 경험에 근거해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건데 국민들께서요. 그리고 뭐 퇴직금 하면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와 닿잖아요. 근데 검찰 관련 주제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걸로는 더 큰 파장이 되기는 어렵겠다. 물론 중요한 이게 김성애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파장이 되기가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쨌든 두 당이 서로를 이제 뭐랄까 물어뜯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조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것이다. 네, 정치적으로만 계속 소모되겠구나. 녹취록이 이제 내용에 공개된 내용 중에 이제 MBC에서는 김웅 의원의 워딩을 제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저는 쏙 빠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발언했다는 보도를 했었는데 저희 CBS 홍영선 기자 취재로는 윤석열이라는 단어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고 SBS 보도는 내가 가면 그 검찰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저는 쏙 빠져야 된다 뭐 이런 발언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이 발언 말고 핵심적으로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 요 내용에서 요 우리는 논쟁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김서영의 소장님, 이 우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전화를 건 사람이 김웅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검사 그만둔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후보거든요. 김웅 의원. 김웅이라는 사람이 검사직을 그만둔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정치 초년생인데 그 당시에 선대위 부위원장한테 전화를 한 상황 아닙니까? 보고를 하는 체계죠. 여기에 대고 우리가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가 김웅 의원이 본인이 그 당시만 김웅 후보가 검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안 버리고 있을 때라고 봐야 되고요. 우리는 검찰이다.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형사 담당이라서 그 공안이 선거를 담당하는데 특수부도 선거를 담당을 안 해서 손준성 검사, 김웅 사이에서 주고받은 파일로는 손준성도 작성의 당사자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안 관련된 법리가 되게 자세하게 나오고 또 내용을 보면 앞하고 뒤하고 문체가 다르거든요. 뭐 이런 이 짜집기를 한 것으로 봤을 때 손준성을 포함한 검찰 내 몇몇 인물들과 김웅 의원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한 거겠죠. 어쨌든 내가라고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김경진 의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검의 이 소위 말하는 수사정보정책관 옛날에 범정이라고 불렀죠. 범정이 제1야당한테 옛날 같은 민주당한테 전화해갖고 우리가 저 고발장 보낼 테니까 저기 새누리당 누구 고발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검찰총장 오다 없이 입을 뗄 수나 있겠냐라고 하면 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후보를 연설을 시키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자기 생각으로 이런 일을 꾸몄을까? 혹은 단독행위 있을 것이냐? 김웅의 조언을 들어주려고 이런 역할을 했을까?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김경진 의원님. 일단 그래서 공수처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엄정하게. 이게 저는 검사 생활 한 16년 하다 나왔지만 머릿속으로 상상하기가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김성희 의원님은 검찰총장이 시키지 않았다면 손준성이 왜 이런 일을 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아니 시켜도 안 해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시켜도 안 해. 그러니까 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시킬래야 시킬 수도 없고 시켜도 안 해요. 실제로 뭐 검찰총장이 그런 거 시킨다 할지라도 아니, 검사 양심에 검사는 원래 한 명 한 명이 단독 관청이에요. 검사 자체가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관청이에요. 나머지는 이게 검찰청법의 검사 동일처 원칙에 의해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을 뿐이지 실제는 각자 검사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검사들은 판사들처럼 나는 독립적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도 검사 뭐 수사검사 주로 이제 땅캐로 밑에서 수사검사를 했었는데 위에서 못마땅한 얘기 시키면 그래 너 갈 때까지 버티지 뭐. 아니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검사할 때. 근데 대부분의 검사들의 생각이나 업무하는 패턴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검사들은 다 좋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후보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윤석열 후보에게 그 요건이 지금 그 제보자 X 무슨 지모 씨 관련됐던 그 사건 아니에요.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건과 관련해서 지금 그 관련된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이 고발했던 사건이 남부지검에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총선 아마 그 즈음 전후에서 윤석열 당시 총장이 이 사건이 또 하나의 사건이 중앙지검 말고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라는 사건을 알고 야 그거 왜 딴청에서 두 개로 나눠서 하고 있냐. 남부지검 거 중앙지검으로 옮겨라. 라고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보면. 지시하는 것은 총장의 지시니까 남아 있겠지. 내부적인 근거가. 그렇다고 한다면 맥락적으로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각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중앙지검이 이성윤 지검장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남부로 보내기 위해서 이런 짓을 꾸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뒤 맥락이 안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말씀대로 딱 그 맥락대로인데요. 그래서 오전에는 김웅 의원이 전화했을 때 남부지검으로 고발장을 접수해라라고 말을 하고 그 한 말을 본인이 오후 4시에 고발장 그러니까 오전엔 페이스북에 증거를 보낼 때는 남부지검이라고 말을 했다가 오후 4시에 최종적으로는 대검 공공수사부에 보내라고 구체적으로 찝어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얘기 그랬잖아요. 대검에 접수하면 중앙지검이 됐든 남부지검이 됐든 사건 가는 데만 열흘이 걸리는데 이미 총선 끝나는데 무슨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대검찰청에 접수를 시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맥락이 안 맞아요. 상상이 안 되고 맥락이 안 맞지만 그래. 일단 손준성 김경진 보냄 의원님처럼 강직한 검사 입장에서 맥락이 안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준성 보냄 이거는 그 보낸 거는 명확하게 이론의 여지가 없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만 더 얘기. 김웅 의원이 통화한 사실은 또 명확하게 있는 그 두 가지 명확한 증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이게 벌어진 일은 아닌가요? 이 통화 내역도 지금 조성은 씨가 지금 자기 핸드폰 돌려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이미징 뜨고 돌려받았으면 자기 핸드폰에 포렌식에서 찾아냈으니까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아니 빨리 까. 듣고 싶어요 사실은 저희도. 본인 찾으면 핸드폰 안에 4월 3일자건 4월 8일자건 그 통화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핸드폰은 없고 눈에 보이면 없고 전문 업체에서 본인은 다시 맡겨서 하겠다는 거죠. 아무튼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상황이니까 정보가 이제 공개돼서 또 공개가 되면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말할 시간을 굉장히 오늘 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말을 줄일게. 그래도 더 말씀만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아니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 전에 제가 20대 국회의원 됐을 때는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김장겸 MBC 사장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서 민주당에서 임기가 남아 있는데 한 10개월 만에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근데 이 MBC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한 1년이 지나면 사장과 이사진이 박문진 이사진이 다 바뀌면서 예. MBC의 논조가 180도 바뀌어요. 매번. 대한민국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검찰에서 아니 지금 윤미향 씨 공소장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도 1년 만에 지금 까는 판인데 수사 중인 사건의 녹취록이 이런 내용이다라고 밖으로 검사들이 이렇게 까야 되겠습니까? MBC도 반성해야 되고 지금 이 대목에서 검찰도 반성해야 되고 수사는 공수처에서 열심히 하고 공정하게 엄정하게 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김성현 소장. 일단 녹취를 깐 건 MBC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MBC에서 무슨 내용을 깠던 저는 관심이 없고요. 뭐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에서의 핵심은 검사와 의원 간의 거래가 드러난 이상 이거를 지금 자기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김웅 의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이 여기에 이 문제에 긴장감을 안 느끼는 게 너무 항상 편안하게 이런 관계를 유지해 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검찰 말을 듣고 정당 생활을 합니까? 김재석 의원님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전혀 없죠. 전혀 예. 없고 저는 일단은 김웅 의원이 1년 전에 대화를 했다는 내용이니까 본인도 기억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일단 예. 그거를 전제로 하더라도 아니 저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지면서 저기 다들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요 액션을 짧게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김재석 의원 듣고 앞서서 뭐 유호정 말씀을 의원. 많이 네. 하셨으니까 그냥 한다 얘기하면 새로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녹취 파일 내용 중에 그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특정돼 있을 뿐이지 이미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다 나왔던 내용인데 김경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이 녹취록을 검찰에서 풀어야 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는 의심은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이 중요했던 이유는 김웅 의원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던 게 녹취록의 존재로 증명이 됐으니까 새로운 국면으로 물론 전환됐다라는 것이 언론의 보도인 것이고. 그렇죠. 예, 그건 근데 김재석 의원의 해석으로 알겠습니다. 네, 예. 제 해석이고요. 예. 어쨌든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새로운 내용이 아직 확인이 된 거죠. 사실 이제 확인이 그런 된 발이 있는 건데. 것으로 확인이 된 거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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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유호정 의원님. 네, 이런 해석이 없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자셨기 때문에 우선 저는 사과를 먼저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짧게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직감 이슈 마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지지율 상승, 역선택 영향 있을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본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후보는 11월 5일 전당대회까지 본 경선 레이스를 치르게 되는데요. 윤석열 대세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2040 세대 지지층을 바탕으로 홍준표 후보가 맹추격에 나섰습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위장당원을 거론하며 여권 지지자들이 위장으로 당에 가입해 역선택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 정말 역선택 영향으로 인한 걸까요? 예.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 역선택 정말 영향일까라는 질문. 자, 네 분 의견 듣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김재석 왜 세몰하셨습니까? 반반이라서 반반. 단 관계자다 보니까 좀 반반 말씀이 어려워서. 자, 김병진 의원은 O 하셨고 네. 유호정 의원님 O 역선택 영향이다. 김성회 소장님 X 하셨는데 자, 이게 일단은 그 MZ 세대의 그 의견을 묻는 거니까 유호정 의원님부터 이 말씀 듣고 이어서 김재섭 의원님 네, 생각 듣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질문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가능할까 질문에 이제 저 혼자 맞췄었잖아요. 홍준표 의원의 그 굉장히 언론에 인용이 많이 됐어요. 유호정 의원. 네, 의견이.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2차 컷오프가 제가 알기로 여론조사 70에 책임당원 30% 맞나요? 그죠?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책임당원 경우에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4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근데 역선택이 그렇게 또 큰 영향이 있었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여론조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정의당 지지자 분들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정의당 찍을 거지만 저 나오면 누군가를 골랐을 수도 있다고. 네,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역선택이라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시각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역선택도 여론이고 뭐 룰 세팅이 그렇다면 그런 것도 또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후보라고 그런 게 없을 리도 없고요. 역선택을 하시는 분도 어차피 국민이니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의견 자체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자, 우리 김재섭 비대위. 저는 당 관계자라서 어설픈 세모를 든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선택도 있고 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을 추동하는 젊은 세대의 지지도 사실 있기 때문에 반반 섞여 있다고 봐서 저는 세모라고 봤는데요. 예. 역선택이 분명히 있죠. 어차피 본선 가면 절대로 나는 저 사람을 찍지 않겠지만 어쨌든 홍준표는 재밌으니까 라는 식으로 찍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계속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나오다시피 뭐 10만에서 15만 정도의 20대에서 40대 사이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을 하게 됐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바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조만간에. 실제로 20대, 30대의 지지율이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지금 지지율이 거품이다. 이것은 무조건 역선택이다라고만 보게 되면 진짜 그 20대, 30대가 가지는 표의 결집력을 무시하게 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역선택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홍준표 후보가 가지는 20대, 30대의 지지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모를 하셨다. 예. 네. 김경진 의원님. 뭐 김재섭 의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역선택이 일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큰 영향은 안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제 마지막 최종 결승은 50대 50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인데 이 여론조사의 방식 내지는 문항과 관련해 가지고 본선 경쟁력을 측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반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경선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선관위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이 효과를 발휘하기는 본선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역선택이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마 큰 효과는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현 소장님. 예, 저는 2030 세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마음에 울리는 정치인들이 드물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그랬고요. 홍준표 후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역선택이라고 뭔가 조직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두 분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분이 국민의힘이 후보가 돼서 올라온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열릴 거다 이렇게까지 전략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뭐 홍준표를 몰아서 찍읍시다, 윤석열 몰아서 찍읍시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이 정치적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 사정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 막 대거 입당하고 있는 20, 30대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몇십만 명 단위로 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정 정치인들 특히나 이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걸 그냥 역선택이다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근데 오늘 이제 첫 번째 국민의힘 본경선 그 토론회가 호남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이곳이 바로 또 위장당원 논란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서 당원갑이 늘었다고 합니다. 김경진 의원님, 그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많이 늘었어요. 한 이게 10,000명 이상 호남 지역에서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아마 윤석열 후보한테 간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김경진 효과. 뭐 이제 그게 크지는 않겠지만 아주 미약하지만 큽니다. 예, 미약하지만 아마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 예. 근데 중요한 건 저건 같아요. 대한민국 사회가 최근 현대사를 가르는 기점이 이게 조국 일가 사건과 관련해서 이 BC와 AD가 갈리잖아요. 보면. 근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조국 사건 이후에 진보 진영에 대해서 마음이 좀 많이 돌아갔다.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하나의 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 또 하나가 김성현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젊은 이제 남성층들이 표가 그들의 표심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좀 만나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 무슨 수시 이러면 이게 수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을 뽑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재능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재능이 있는 것처럼 스펙 관리나 길러지는 사람이 뽑히는 시스템으로 변질이 돼서 예. 굉장히 현재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플하고 단순하고 기계적인 어떤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에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마 이게 보수 정당으로 입당이 좀 많이 늘어났고 호남의 젊은이들도 똑같은 상황이다. 이 분석 김성현 소장님. 이야기는 제가 지난 한 서너 달쯤 된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가 호남을 한번 가신 적이 있어요. 갔는데 저한테 좀 충격적인 장면은 하여튼 어디 갔다 나오시는데 주변에 그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성들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20, 30대 청년까지 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이제 눈에 딱 들어온 건 그 소위 말하는 중고등학생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커뮤니티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잔뜩 몰려와서 즉 호남에서도 더 이상 민주당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이 긴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봤습니다. 그 민주당의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네, 자, 세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번째 이슈 제가 바로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자,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 요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 과연 국회에서 제명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편말 들까요? 하나, 둘, 셋. 네, 네 분 다 X로 하셨는데. 자, 김성현 소장님부터. 전 뭐 윤미향 의원이 잘못한 게 있다라면 그것을 보호해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근데 지금 수십 년간 활동해오면서 쌓였던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에 털어서 보도 하나 때문에 의원직을 제명시키느냐 마느냐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니라고 봐서 최소한 1심까지의 재판 과정 본인의 충분한 항변을 듣고 결정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 이 한일 외교 문제 번지기 전까지 정대협이 무슨 활동하는지 그렇게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 91년부터 그 현장에서 쭉 활동했던 정대협이라는 단체 자체의 활동이 이 일로 폄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유호정 의원님. 네, 우선은 그 의원님 본인이 해명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다투겠다라는 의사가 있으신 것 같으니 이제 사퇴는 없다고 봐야 되고 이제 제명을 하려면 국회의원, 재적의원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라고 봐서 X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명까지 결국 안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김재섭 의원님. 저는 민주당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민주당의 의지가 없습니까? 오늘 그 이소영 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뭐 우리 당 아니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제명 조치를 할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마찬가지로 재판 결과도 재판 진행 사항도 보면 지금 뭐 무슨 갈비니 뭐 발 마사지 하는 그 공소장 내용이 네. 사실 1년 만에 드러난 내용이잖아요. 재판도 한 11개월 정도 좀 지지부진한 것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과연 이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어떤 거취 결정들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 윤미향 의원의 변명이죠. 이것이 뭐 무슨 뭐 다 내가 개인 돈으로 뭐 보전을 했고 다 법리적으로도 횡령에 가깝고요. 저는 어쨌든 이 윤미향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민주당 스스로가 굉장히 욕보이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일단 민주당 의지가 없고요. 예. 이제 법원이 결정할 문제인데 저는 그냥 현재 상황이면 유죄 판결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법률가로서도 보시기에도 예, 유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될까?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4명 모두 X로 표현하셨습니다. 자, 휴일에 보내드린 한판 직감.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함께 오늘 해주신 분 정의당 유호정 의원님 그리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